최초의 수식어를 단 인공위성들이 계속 탄생을 하는데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을 촬영한 루나 3호 최초로 명왕성의 실제 모습을 봤죠. 뉴 호라이즌스. 예, 그다음에 2018년에는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뒷면에 또 착륙을 했죠. 뒷면이랑 앞면. 예, 달의 뒷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22번째로 국적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별 1호 빼놓을 수 없겠죠? 1992년 8월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인공위성 기술이 전무했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쏘아 올린 최초의 위성이었습니다. 우리별 1호 대충 한 좀 큰 쓰레기통 정도 되는 그 쓰레기통 비유해서 좀 이상한데 이게 겉면을 보면 이게 알루미늄 반짝반짝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쓰레기통 느낌 좀 납니다. 그건 뭐 딴 거에 뭐 마땅히 비유할 게 잘 없어요. 뭐 조금 더 쓰레기통보다 좀 나은 느낌의 약간 우산꽂이 우산꽂이. 그런 느낌. 은색으로 이렇게 좀 딱 그 정도 크기 요만하게 들면 약간 들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정도 크기인데. 요게 이제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개발이 됐는데 요거를 한국 국내에서 개발을 하지 못했어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영국의 서리 대학교라는 학교에 우리나라의 학생들,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서리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열심히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재료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인공위성 만들 재료 파나요? 라고 하면 인공위성 살 사람도 만든 사람도 없는데 재료를 왜 팔겠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재료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수입산 쓸 수밖에 없었던 인프라가 아예 없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우리별 1호 위성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해가지고 또 성공을 했거든요. 얼마나 사실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그 대단한 거에 비해서는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당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야. 이 나라 정부가 뭐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다.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부품으로 외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인공위성 띄운 게 이게 한국산이라고 해봐야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냐. 근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사실 대단한 일이죠. 그것만 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비판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참고로 우리별 1호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인공위성이라 가지고 튼튼해. 진짜 쓰레기통만큼 튼튼해요. 쓰레기통만 발로 차도 튼튼하잖아요. 정말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몇 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별 1호가 그로부터도 몇 년 더 사용을 했었고 우리나라 특징이죠. 몇 년 더 사용을 했었고 사실은 지금은 뭐 기계 장치가 다 꺼져가지고 뭐 작동은 안 됩니다만 지금도 사실 우주에서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이 우주 개발을 하시는 프로젝트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지금 우리 발사체도 준비돼 있고 인공위성 기술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요 우리별 1호를 지금 92년도에 이 30년 전에 올라간 이 위성을 다시 한번 잡아채보자 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하는 거 좀 팍 투자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좀 과감하게 지상으로 데려와 버렸으면 좋겠어. 요걸 전시하면 되죠. 착륙시켜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 그때 황량화 박사님 선배들 가고 막 다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우리별 1호에 돌아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그대로 어디 과학관에 전시해놓고 손수건에서 막 닦아주고 막 뽀뽀하고 막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들아 아버지가 만든 위성이다 막 하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그 정도 기술까지 가기는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 잡아본다. 어쨌든 우리별 1호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완전 인기 종목은 아니었죠. 인공위성 자체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이제 피겨할 때 우리나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 덕분에 그 뒤로 모든 국민들이 피겨라는 대회를 보게 돼요. 이 인공위성을 자체를 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별 1호 덕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또 따라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구자입니다. 우리별 1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크기 정도의 약 100km 정도의 과학기술 위성체의 플랫폼을 지금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km짜리 인공위성, 과학위성의 계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은 굉장히 신뢰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문학이든 지구과학이든 아니면 기상 대기과학이든 뭐 다양한 종류의 탑재체들을 지구 저궤도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해 줬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의 과학 탐사 위성이 우리나라에서 시리즈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만든 도요셋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혁의 시작입니다. 약간 기승전 도요셋으로 가는 좀. 도요밥.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기승전 도요셋? 근데 어쨌거나 이 초기의 이 위성, 최초의 우리나라의 위성들이 우리 삶, 국민들에게도 좀 도움을 많이 줬나요? 최초의 위성이나 그다음에 최초의 발사체, 93년에 올라갔었던 KSR, 그러니까
과학 로켓, 사운딩 로켓 이런 것들이 우주 과학 탑재체 또는 기상 탑재체들 계속 싣고 갔었어요. 그래서 O3 오전을 측정할 수 있는 탑재체나 아니면 라이더 같은 거 올라가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었던 그 궤도에서의 오전 농도나 그 궤도에서의 뭐 미세먼지 농도 같은 걸 측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고 최근에 올라갔었던 위성에서도 연세대학교 미먼. 근데 성공했나요? 아 미먼 지금 큐브셋 중에 제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개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신호 잘 받고 있고. 살아남았군요. 예, 미먼. 이름도 재밌어. 미세먼지 줄인 미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작은 위성들이 이제 기회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게 다양한 탑재체 기술을 시연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 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기회 자체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넓어져야 되고 그런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위성 플랫폼이나 더 작은 초소형 위성 플랫폼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의 기반을 만든 게 최초의 여러 위성들이었다.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별 1호, 2호 그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위성 개발 회사 창업에 그렇죠. 네. 그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 이제 상장도 돼가지고 맨날 네, 무슨 네. 뭐 우주 관련된 소식 들으면 뭐 우주 관련주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그 회사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분들 중에 이제 초기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한몫 잡으셨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 스폰서도 이제 좀 그런 걸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진짜 우리 어떤 산업에 생활에 당장 와닿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수출 산업 중에 하나로 인공위성도 있다라는 걸 또 개척하는 그 물꼬가 된 것이 그렇죠. 확실하죠. 우리별 1호, 2호였죠. 약간 박사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의 발사도 있지 않았나.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위성이 지구 저궤도와 지구 정지궤도에밖에 없었거든요. 네. 과학기술 위성의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용위성, 다목적 실용위성이나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위성밖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에 왜 가냐? 달에 무슨 돈이 된다고. 화성을 왜 가냐? 화성이 무슨 돈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해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최초의 달 착륙선이 베레시트가 있었습니다. Inside this rocket, a small Israeli spacecraft is about to make history. Aptly named Bereshit. 히브리어로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뜻이죠. 달 궤도까지는 무사히 갔다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통신 두절이 되었어요.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통신이 두절되면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쵸. 완전히 우주 미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신 두절이 됐고 미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첫 시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린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국가 최고 위정자가 이런 말로 과학자들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실패를 허락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you try again. 장점을 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목표는 이거였지만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뭐 실패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거기까지도 의미가 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사실 뭐 이런 말 하시면 좀 그럴 예.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정직하게 많이 들었던 생각 말하면 우리 도요새 4개 중에 3개가 잘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3개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하나는 왜 안 됐어? 그게 너무 많았어 사실. 저는 애초에 4개라는 걸 잊어야 돼. 아하. 원래 4개가 아니야. 원래 삼위일체다. 원래 3개. 아, 원래 원래 3개다.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이야. 아무렴. 하나는 옵션이에요. 그렇지. 네. 제가 알기로 우리 황 박사님 실제 자녀분도 3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3명이 운명적인 것 아닌가. 근데 도요센 얘기가 오늘 클라이막스라서. 아 그렇군요. 스하.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인공위성인 과학기술위성 1호. 네, 이것도 이제 황 박사님 직접 참여하셨고. 우리별 1호, 2호, 3호 다음에 우리별 4호 개발 기간 내내 제가 개발에 3년 6개월 정도 참여를 했는데 발사 직전에 또 정부가 바뀌면서 또 위성 시리즈 이름 바꾸자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위성 1호로 이름을 바꿨고 그 설계한 회로에 납땜질을 제가 손수 다 했고 그 납땜질한 제가 만든 회로 안에는 이제 디자인 바이 정한황이라고 골드로 새겨 넣었습니다. 아,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공위성이 손때가 묻은 인공위성이 100분에 한 번씩 제 머리 위로 돌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돌고 있나요? 그럼요. 골드는 어떻게 그 레이저로 새깁니까? 골드? 아니면 손으로? 손으로 수기로? 아 여기서 조금 깨네요. 아니 뭐 약간 어때? 막 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딱 돌아서 갖고 히읗부터 이렇게 새기고 있는 황정화 박사님의 모습. 멋있을 것 같아. 저것도 회수해가지고 만약에 들고 오면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장성해가지고 우리 엄마 글씨 진짜 많네. 그래.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굴림체네 이럴 거 아니에요. 레이저로 네. 새기면. 그럼 뭘로 새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PCB 그거 이렇게 디자인할 때 새겨 달라고 하면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재밌고 궁금한데. 왜냐면 요거는 수작업이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재밌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거를. 인공위성이 예. 진짜 사실 손때 묻혀가면서 작업해 보신 분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만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게 저예요. 위성 하나를 만드는데 뭐 저는 물리학도라서 물리학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전기, 전자공학자, 전산학과,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까지 붙었거든요. 거의 한 100여 명의 전문가 과학자들이 이 위성 하나를 위해서 수년 동안 같이 만드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하이엔드급. 그래서 모든 종류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 종합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약간 오케스트라의 좀 제일 바이올린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오케스트라의 제일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에 이름을 써놨어요. 황정아. 금으로. 그러니까. 와. 또 이제 2024년 5월 25일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누리호가 7개의 이 작은 위성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면서 우주 강국의 첫 발을 내딛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황정화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둘셋 세기. 그렇죠. 세기? 원래 세기였어요. 개발은 원래 세기. 개발은 네 개. 이렇게 둘셋 세기 그리고 한기. 예. 예. 그래서 세기, 한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3년 9월에 간 과학기술 위성 1호에 제가 만든 탑재체도 우주물리 탑재체였고 우주물리 탑재체의 메인 사이언스 타겟이 오로라와 우주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들을 실제로 계측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 도요셋에도 똑같이 입자 검출기와 자기장 검출기, 그다음 우주 방사선 계측기 등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4개의 위치에서 동시 관측을 하도록 해서 그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 모델들, 그 모델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작긴 하지만 크기만 나노급이지 실제 성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위성으로 잘 알고 있고 과거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편대 비행을 한다. 편대 비행에 대해서 한번 곽 작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저는 정말 사실 경이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인공위성 뭐 아까 몇천 개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인공위성이 올라가면 지구를 계속 돌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돌죠. 단순히 지구를 이렇게 촬영만 하려고 해도 인공위성이 자세를 틀어서 지구 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우주 쪽, 하늘 쪽을 보면 소용없잖아요. 그쵸. 지구 쪽을, 한반도 쪽을 봐야지 사진을 찍지. 우주에는 공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자세를 이렇게 틀겠어요. 뭐 어디를 붙잡고 도나? 우주에 뭐 잡을 데가 어디 있어? 사실 이런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쵸. 도요셋 같은 경우에는 한 대 크기가 한 10kg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엄청 작아요. 맞아요. 아까 뭐 큰 쓰레기통만 하다 우리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좀 큰 도시락 같은 느낌. 그 정도 느낌에 10kg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장치며 뭐 전지며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맞아요. 거기에서 편대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장치까지 들어가 있다. 궤도 및 자세 제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이로운 거지 이거는 맞아요. 사실은. 신비의 기술, 그렇죠. 약간 우주의 마법사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경이로운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세기는 잘 사출이 됐고 삼총사가 잘 나갔고 한기가 미아가 좀 됐죠. 예, 이 친구에 대한 정확한 소식
다솔이. 나 이름도 약간 미아 느낌이 나가지고 이 당시에 다솔이를 찾아주세요. 사람들이 막 뭔지도 모르고 공유해. 제발 우리 다솔이를 찾아주세요. 나머지 세대는 이름이 뭡니까? 원래 위성체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 전체 미션의 이름이 있습니다. 위성 미션의 이름은 스나이프였어요. 스나이프는 스나이프.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도요새라는 뜻입니다. 그쵸. 도요새 미션이고요. 내부에서는 이제 별명이나 애칭으로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으로 한글 이름도 하나씩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가람, 나래, 다솔, 라온입니다. 라온. 그래서 제가 가나, 보기에는 이 살아남은 가람, 나래, 라온 요 이름 있죠? 요거 약간 지금 임신 출산하시는 분들 해명으로 대박입니다. 이거 잘 성공했거든요. 지금 성공해서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건강하죠. 요 이름은 행운의 이름입니다. 다솔 조금 인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가람, 나래, 다솔, 라온은 또 이름 제가 최종적으로 이름 제가 지었는데 가람은 강의 옛 이름이에요. 순우리말. 순우리말. 강. 예, 우주의 강을 건너다라는 뜻의 강이고요. 나래는 날개의 옛 이름입니다. 날개. 상상의 나래를 펴라 할 때 우리의 나래를 이야기하고 라온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즐거운이란 뜻입니다. 라온 카페, 라온 식당도 되게 많거든요. 예. 라온이. 다솔이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애처롭게 들리는데 다솔은 어린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다솔이. 다솔이 쭉쭉 클 줄 알고 다솔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솔방울이는 해야지. 어린 소나무. 그래서 다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치에 비슷하게 올라간 쭈루루룩 무리들이 한꺼번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치 정보들 저희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주 물체들이 TL이 7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서서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최상단에 다솔이가 지금 갇혀 있어요. 아 지금 사출이 안 된 거죠. 발사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솔이는 누리호의 최상단의 발사관과 함께 그 무게로 그 고도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아주 그쵸.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 다솔이 어머님 황정 박사님께서 곧 만나게 될 다솔이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거 처음이지. 다솔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금방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또 보자. 그리고 어차피 돌아오는 게 꿀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새 친구 죽어납니다. 맨날 뭐 우주 방사선 뭐 이런 것만 예. 재고 다니고. 오히려 다솔이가 꿀이다. 엄마 저거 또 재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엄마는 자외선도 싫어가지고 선블락 받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예. 나는 맨날 우주 방사선 재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주선에 뭐냐고. 바로 맞는 거예요. 예. 스하.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이 어떻게 우주산업 판도를 바꿀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황 박사님 지금도 인공위성 관련된 미션들이 계속 수행 중이죠? 지금 도요새 후속 위성 사업 프로젝트도 2013년 6월부터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해서 더 많은 편대비행 위성들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 위성들은 조금 작은 위성에 여러 개의 편대비행 기술을 시도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더 멀리 가는 위성도 계속해서 시도할 예정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해서 중력점 양쪽에 잡아당기는 중력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라그랑즈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 지구 사이의 라그랑지안 포인트 4번째 우주 탐사선을 올려놓을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한국에 같이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좋네요. 그 기획 연구를 제가 지금 맡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위성체와 발사체, 탑재체 중에서 어디까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올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뭘 보는 미션이죠? L4 위치에서 보면 태양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 물질 방출이나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우주 방사선을 제일 먼저 관측할 수 있어서 우주 방사선을 제일 먼저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주 방사선이군요. 달에 사람을 보내거나 화성에 사람을 보내거나 유인 우주 탐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최적 궤도 설계를 해야만 하는데 언제 출발해야 최적의 방사선에 피폭될 것인지 계산이 필요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L4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그 방사선 계측을 하기 위한 탐사선이 전 세계 전 인류한테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주에서 가장 어떤 위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안정된 곳에서 보겠다.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미션이네요, 사실. 네. 예, 굉장히 또 중요한 미션이기도 하고 어떤 우주 방사선 외길 인생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다누리에도 하나의 인공위성 추진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위성 기술 발전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황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앞으로 민간 위성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이 사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 자체가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10년에 한 주기 이래서는 작은 기업들이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들을 계속해서 데려오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주도의 위성의 개수는 한계가 분명히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현재는 많은 기업체들이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 영역에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고 그 일자리들에서 이제 더 많은 고급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될 거고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에서 좀 더 많은 수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주 산업에서는 정말 사실인 게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할 때 보면 이거 세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확률이 높게 성공할 것 같은 것만 하게 되게 마련이에요. 혹시 뭐 일이 좀 꼬인다 싶으면 이건 왜 안 됐냐, 저건 왜 안 됐냐 실패하면 다음번에 무조건 성공시켜라 압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될 것 같은 거 위주로만 하게 되고 그래서 과감한 도전이 이루어지기 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의 도전에서는 기업의 판단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진행시켜. 그럼 뭐 실패하더라도 진행시키면 되지. 그래서 뭐 실패해도 회장님이 야, 괜찮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민간 우주 개발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 장점들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나가면 더욱더 놀라운 우주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되고요. 두 분 오늘 스페이스 하이커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곽 작가님부터. 우주 산업의 매력, 인공위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바치면서 달려드는 이유, 젊음을 바치면서 인공위성 개발에 매달리는 어떤 까닭 이것이 아니었느냐. 그 추진력이 보이는. 인공위성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열정과 그 영혼을 아주 깊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황 박사님. 지금 스페이스허브에 2번째 출연하는데요. 지난번에 달 탐사 다누리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요셋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인공위성 미션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궤도였습니다. 그 마무리는 황정화 박사님의 이 미션이 성공해서 위성이 궤도에 잘 안착했다. 앞으로 수많은 위성들을 궤도에 안착실 거잖아요. 인증샷 찍듯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